나는 요즘 퇴계 선생의 문집을 얻어 공부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니 근육이 안정되고 맥박이 편안해져 조급하고 들뜬 기운이 사라지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겠는가. 조선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말입니다. 언어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고 정신은 육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언어를 접하면 언어에 담긴 에너지에 육체가 반응합니다.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 눈물이 그치지 않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펼치면 가슴이 통쾌해집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앤서니 라빈스의 책을 잡으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듯 마음의 병으로 공부가 흔들릴 때는 스스로에게 책을 처방해보면 어떨까요? 고난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는 좌절감의 효과가 있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밝힌 심리학 책은 우울증에 적합합니다. 멘토의 따뜻한 조언은 불안감의 특효약이며 오래 묵은 동서양의 고전은 방향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해리포터처럼 긴 서사, 갈매기의 꿈처럼 짧은 우화, 일본의 하이쿠처럼 단 한 줄짜리 시에도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비타민병을 놓아두듯이 책상 위에 마음을 위한 책을 올려두면 어떨까요? 곁에 두는 좋은 책 한 권은 옆자리에 앉은 스승과 같습니다. 365 공부 비타민, 마음을 위한 책 한 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제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카카오톡에서 하는 프렌즈팝이라는 게임인데요. 게임 재미있다고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게임을 접하게 된 거는 사실 강의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그 게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근데 강의 교환에 제일 최신 게임으로 캔디 크러쉬 소다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서 듣자 하니 요즘은 그 게임이 또 한물 갔고 새로 프렌즈팝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강의 자료를 고쳐야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그 그림을 새로운 게임으로 깔고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게임이 어떤 방식인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앱을 깔아서 했어요. 그렇게 조금 해봐서 이런 거구나. 사실 뭐 게임의 원리라는 건 단순하니까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그 앱을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틈틈이 하고 했더니 순위가 꼬물꼬물 올라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다 보니 그 카카오톡 친구들을 막 이겼다고 나와요. 조금 하다 보면은 뭐 누구 순위를 앞질렀는데 알려주겠냐 뭐 이런 무시무시한 안내 문구도 뜨고요. 물론 제가 게임하는 시간은 아주 조금입니다. 일상에서 일하랴, 책 읽으랴, 다른 거 할 일들이 많은데 틈틈이 조금씩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SNS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 하다 보면은 친구를 이겼는데 공유할까요? 이러면서 빵 발로 차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조금 민망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계속 책을 읽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정작 제 카카오톡 친구들은 이 녀석 프렌즈팝 하면서 나보다 순위가 올라갔네 이렇게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수록 조금씩 민망해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게임은 이로운 건가요? 해로운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게임을 시켜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게임이 워낙 보편화됐잖아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흙바닥에서 제기도 찰고 돌로 비석치기, 망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놀았는데 뭐 말뚝박기도 하고요. 지금 뭐 다들 게임을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거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다 게임을 합니다. 제가 해본 게임은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좀 다녔습니다. 사실 저희 집하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통학으로 왕복 2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1시간 정도 되는 거죠. 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되는데 버스도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갈아탔어요. 그런데 그냥 1-2시간 정도 더 기다리고 뭐 책을 보든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든지 하다가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남긴 차비 하루 200원, 300원 꼴의 돈으로 오락실을 갔었습니다. 그때 캐딜락이라고 공룡이 나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주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순발력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늘 100원 넣고 하면은 비슷한 지점에서 캐릭터가 모두 죽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딜락이라는 게임을 예전에 엄청 좋아해서요. 지금도 그 게임에 그 오프닝 곡이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게임은 포트리스 2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룸메이트,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저는 컴퓨터가 없었고 그 친구는 기숙사 방에 컴퓨터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 컴퓨터를 왜 가져다 놨느냐? 게임을 하려고 가져다 놨죠. 그 친구가 포트리스 2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했어요. 당시에 기숙사 안에 2층 침대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이러고 내려다보면은 그 친구가 밤새 포트리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형도 좀 해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받아서 그 친구가 없을 때마다 포트리스에 접속해서 처음에 해골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 쌍별해서 달도 땄던 것 같아요. 옛날에 동달, 은달, 동메달, 은메달이죠. 메달도 땄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한 게임은 뭐 당연히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그 스타 프로리그도 열심히 봤고요. 저는 프로토스 유저였는데 또 친구들끼리 PC방도 많이 갔어요. 이 친구들 다 대학교 동기들입니다. 다 어디 막 저 부산 수능으로 차석하고 뭐 강원도 수석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같이 PC방에 맨날 몰려가서 2대2, 3대3 뛰고 막 그랬었습니다. 스타리그가 한창 유행할 때 그 스타리그 결승전을 보통 광안리,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했는데 한 번은 서울대 총장잔디라고 그 본부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결승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결승전 직관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샜네요. 역시 이게 게임이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게임했던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줄줄줄 이야기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때 우리가 PC방 신림동의 고시촌 PC방에서 그렇게 게임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들을 하곤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놀걸, 돈을 모아서 함께 여행을 갈걸,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때의 추억인데. 그래도 지금도 모이면 네가 저글링 잘못 뽑아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게임은 이로운 건가요? 해로운 건가요? 아니면 게임을 해도 되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게임은요, 무조건 해로운 것이다 라는 말도 틀리고 무조건 이익이 된다 라는 말도 틀립니다. 조건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깐 게임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면 뭐 좋은 거죠. 그리고
게임 관련된 공부를 하고 게임 제작자를 꿈꾸고 하는 일이 게임을 개발하는 거다. 그런 분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산업의 크기 자체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지막지해요. 텔레비전에 게임 광고에 요즘 이병헌 나오고 차승원 나오고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그런데 최고 탑급 배우들이 게임 광고를 찍는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게임을 하는 거 그건 공부죠. 공부이자 일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예를 들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 중인데 더더군다나 시험이 코앞에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게임이 하루에 단 몇 분을 하는 것일지라도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사전에 정해둔 시간만큼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중요한 할 일이 있다면 게임을 하던 중에도 아무리 재미있게 즐기던 중에도 바로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게임 유저가 되는 거죠. 그 건강한 게임 유저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뇌는 게임을 왜 재미있게 느끼는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게임이 재미있는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집중을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뇌는 집중 자체를 좋아해요. 집중을 하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돼서 무엇인가에 집중된 상태가 되면은 뇌에서 쾌감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낍니다. 이를테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소리에 집중하든지 그림에 집중하든지 아니면은 맛에 집중하든지 집중하도록 노력해서 실제 아주 집중한 상태에 이르기만 한다면 그 상태가 매우 즐겁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촉감에 집중하든 소리에 집중하든 자기의 호흡에 집중하든 아니면은 마음속에 지나가는 떠오르는 생각들에 집중하든 문제는 우리 뇌는 집중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 집중의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그 집중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마치 집중도를 올리는 거는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올라갈 때는 괴롭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들거든요.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도 맑고 경관도 탁 트이고 누구나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중과 똑같습니다. 집중도를 올리는 동안은 힘듭니다. 하지만 집중도가 올라간 상태가 되면 상쾌하고 즐겁죠.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뭘까요? 드라마, 영화, 음악.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몇천 원 내고 깜깜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눈앞에 화면이 지나가고 음향이 나오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점점점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면 즐겁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집중도가 올라가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만 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집중도를 점차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죠. 리모컨을 다른 데 돌리고 영화 보고 나와서 그 영화 별로 재미없더라라고 입소문이 납니다. 전부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우리를 내맡겼을 때도 어느 정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 것들, 공부든 작곡이든 그림 그리기든 체육활동이든 이것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집중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언덕을 올라가듯이 점점점 집중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몸이 좀 풀리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지고,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미술 시간이 10분, 20분이 지나면은 반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하죠.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서 부산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반 전체가 조용하잖아요.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부나 미술, 작곡, 체육처럼 지금 말씀드린 적극적인 활동들은 몰입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스를 두든 장기를 두든 정신없어지는 이유예요. 반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드라마든 영화 감상이든 하는 수동적인 장치들은요, 별다른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집중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집중도가 정신없이 매우 높아지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인기 드라마를 볼 때와 축구 시합을 하는 한 가운데를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서 축구 시합하는 가운데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죠. 수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집중도를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게임이 파고든 지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들이고도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분명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다운받아 볼 때보다 조금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접속도 해야 되고 게임의 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배워야 되기도 하죠. 스타크래프트 처음 할 때 거기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룰에 익숙해지고 로그인해서 일정 단계를 지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게임이 파고든 포지션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중의 원리가 무엇이길래 게임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돈과 시간을 버리면서도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걸까요?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아이가 쓴 몰입의 즐거움에 그 해답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칙센트 미아이는 긍정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고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플로우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플로우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몰입 정도가 됩니다. 몰입이란 집중이 일정 강도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어떤 순간에 이 몰입, 플로우가 나타나느냐?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키워드가 중요해요. 목표, 피드백, 실력, 난이도, 이 4가지 개념에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일련의 명확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체스, 테니스, 포커 같은 게임을 할 때 몰입하기 쉬운 이유는 목표와 규칙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선명하게 표현된 소우주 안에 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산을 오르거나 수술을 할 때도 명확한 목표가 주어진다. 몰입을 유발하는 활동을 몰입활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일상생활과는 달리 몰입활동은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몰입활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되먹임, 곧 피드백의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몰입활동은 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체스를 두면서 말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형세가 유리해졌는지 불리해졌는지를 안다. 등반가는 걸음을 한 보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높이 올라섰다는 것을 안다. 성악가는 노래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자기가 부른 노래가 악보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 뜨개질하는 사람은 한 땀 한 땀이 자기가 의도하는 무늬와 맞아 떨어지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외과 의사는 칼이 동맥을 잘 피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출혈이 시작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우리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한참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지만 몰입 상태에서는 대체로 그걸 알 수 있다.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행동력과 기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과제가 너무 힘겨우면, 즉 난이도가 높으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젖다가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과제와 실력의 수준이 둘 다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그러나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등반가라면 산에 오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할 때, 성악가라면 높고 낮은 성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노래를 불러야 할 때, 뜨개질하는 사람이라면 자수의 무늬가 이제까지 시도했던 그 어떤 무늬보다 복잡할 때, 외과의사라면 순발력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수술이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수술을 할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한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옵니다.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요. 목표에서 멀어지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기분으로써 오고 부정적인 피드백 역시 기분으로써 옵니다. 좋은 기분, 나쁜 기분이 그것입니다. 집중이 높은 활동, 즉 몰입활동은요, 그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분명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는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죠. 앉아서 저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게 무슨 목표가 되겠습니까? 공부의 경우는 목표가 분명하지만 피드백이 즉각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 페이지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하려면 문제집을 풀거나 시험을 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목표와 피드백이 분명하고 빨리 이루어지면서도 과제의 난이도와 우리의 실력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력하고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가 엇비슷할 때 우리가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구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20살 성인인데 상대방이 초등학생 팀이다. 그러면은 목표는 똑같지만 축구 경기에서 이긴다는 목표는 똑같지만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중과 몰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반인 팀인데 상대편이 프로축구단이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인데요. 과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프로축구단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집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그 배틀넷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 게임 재미가 없습니다. 혹은 상대가 너무 고수라서 나를 가지고 논다. 그걸 옛말에 발린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상대가 나를 가지고 놀면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상대를 만나서 밀고 당기고 아주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 내가 간발의 차로 이길 때 그때가 제일 짜릿하죠. 집중이 극도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이 일어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빨리 주어지는데 그 목표와 피드백이 주어지는 과제의 난이도가 우리의 실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집중이 일어납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게임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계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건 간에 그 게임을 보십시오. 제가 시작할 때 프렌즈팝 말씀을 드렸으니까 프렌즈팝을 보겠습니다. 프렌즈팝 목표가 분명합니다. 매 판마다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클리어해야 다음 판으로 올라가죠. 피드백이요? 피드백 역시 확실합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내가 옮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연달아서 팡팡팡 터뜨리면 막 굿 그러니 excellent 하든지 여러 가지 화려한 awesome도 있나요? 뭐 화려한 피드백들이 막 날라옵니다. 잘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쳐주죠. 만약 주어진 횟수 내에 그 판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fail이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난이도요. 적당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횟수가 무한정이다. 즉 난이도가 아주 쉽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안 할 겁니다. 반대로 칸을 옮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횟수만으로는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역시 짜증나서 이 게임을 안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 어떤 판은 무사히 클리어하게 만들고 어떤 판은 한 번에 클리어를 못해서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클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난이도 역시 저희의 실력에 맞추어서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 이 4가지의 조건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며칠째 틈나는 대로 프렌즈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게임은 이로운 것이다 하는 말도 틀리고 게임은 해로운 것이다 하는 말도 틀립니다. 게임은 상황에 따라 어떤 이는 즐길 수 있고 어떤 이는 좀 자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게임을 할 때는 주인된 자세로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란 것이 도대체 왜 재미있는지, 게임이 우리 뇌를 작동시키는 원리, 그 집중과 몰입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을 할 때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요, 마치 매트릭스 1 마지막 장면에서 네오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코드들로 분해되어 보였듯이 그렇게 게임이 보여요. 아, 지금 이 녀석들이 목표와 피드백을 가지고 나한테 장난질을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하고 싶어도 게임을 접고 다시 제가 할 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집중의 원리와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다 주체적이고 행복한 게이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 학생이다,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이다. 그런데 공부에 자극을 주고 도움되는 책이 필요하다 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제가 쓴 책이기는 하지만 학생과 수험생, 학부모 그 어떤 분에게라도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